미국 남부 미시시피주 커팅홀스 전용 경기장. 미국 전역에 내로라는 카우보이들이 모였다. 잘 훈련된 말과 소의 한판 승부. 가장 미국적인 경마 경기가 시작됐다. 기수가 말을 타고 한 마리의 소를 무리에서 분리해 일정 구역으로 데려온다. 그 후 소가 무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점수를 얻는다. 2006년 시즌 상금 총액은 우리 돈으로 35억 원에 달한다. 보통 기수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 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경기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는 단연 말의 경기 능력. 신체 조건은 물론 민첩한 판단력과 담대함까지 갖춰야 한다. 커팅홀스에 참가하는 말 중에는 몸값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주마도 있다. 관중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명마는 바로 로얄 블루분. Legendary horse. Won a lot of money. Sired a lot of winners. 15년간 무려 30억 원을 벌어들인 커팅홀스의 전설. He was a great man. Yeah. Royal Blue Goon was probably one of the greatest horses that we ever had in the United States. 현재 로얄 블루분이 있는 곳은 커팅홀스의 본고장인 텍사스 웨더포드. 이곳에 위치한 목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말의 평균 수명은 30살. 로얄 블루분은 올해로 28살이다. 커팅홀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이 말은 늙고 병든 평범한 말이 되었다. 로얄 블루분의 주인 제이슨 씨. 유년기를 함께 보낸 로얄 블루분은 그에게 경주마 그 이상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family and this mare and the opportunities that we've had in the years and the opportunities we will have going forward they're pretty personal. They really are. 죽어가는 로얄 블루분을 보며 목이 메는 제이슨 씨. I'll get my composure. 그를 다시 미소 짓게 만든 건 또 다른 로얄 블루분 두 마리다. These are the two clones of Royal Blue Boon that were both born this year. 지난해 2월과 6월에 각각 태어난 로얄 블루분의 복제 말들. 털 색깔부터 이마의 흰 반점까지 전성기 시절의 로얄 블루분과 꼭 닮았다. 이 말 한 마리의 복제 비용은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하지만 과거 로얄 블루분이 벌어들인 돈을 생각하면 복제 비용은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이 제이슨 씨의 생각이다. Now what you do with it is an unknown. Do you go from a breeding standpoint or do you go back to the performance side of it? Time will tell. Just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미국 커팅홀스 협회는 앞으로 복제말의 경기 참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로얄 블루분을 과학적으로 환생시킨 곳은 미국의 거대 생명공학 기업인 바이아진. 최근 이 기업에서는 동물복제 권위자 이리나 폴레제바 박사를 영입했다.
지난 2000년 세계 최초로 돼지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 폴레제바 박사. 그녀가 이끄는 연구진들에 의해 로얄 블루본이 복제됐다. 현재 그녀는 판매를 목적으로 챔피언 경주마를 복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방에 수많은 챔피언 말의 체세포 샘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부 75마리고 그중 몇 마리 말의 체세포는 이 상자에 보관돼 있습니다. 15명의 고객이 이 챔피언 말의 복제를 주문한 상태다. 이곳에서 복제되는 동물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어떤 말은 가격이 100만에서 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복제하는 가격인 15만 달러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비싸서 도중에 복제를 취소한 고객은 없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에 위치한 텍사스 A&M 대학 목장. Wow, they are coming to us. 이곳에는 또 다른 챔피언 말의 복제 말들이 있다. 모두 5마리. 이 말들을 복제한 사람은 한국인 최용호 박사다. 체세포를 제공한 말의 이름은 스마트 리틀리나. 동물에게는 드물게 헌정 필름까지 제작됐을 정도로 커팅홀스 경기말로 명성이 높다. 전성기 때의 몸값도 무려 24억 원에 달했다. 복제말들은 어미말들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다. 암말은 원래 새끼와의 유대감이 강해서 자기가 낳은 새끼에게만 젖을 먹입니다. 하지만 5마리 어미말들은 복제 새끼말 중 어느 말이 자기 새끼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함께 젖을 먹였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로 보통 말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마트 리틀리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 28명의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말이 복제된 후 말 주인들 사이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처음에 클론 이 말에 도입이 됐을 때 그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아직 그 클론 기술이 말에 확립이 안 돼서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돈을 투자를 안 했었죠. 그런데 이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에 의해서 일부에 의해서 말이 복제가 되고 이렇게 새끼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걸 가져가려고 이제 그 법정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이미 상업화에 성공한 말의 복제. 말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에 복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가격은 수백만 달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세한 말도 복제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올해 복제한 거세말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점프를 가장 잘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복제말은 생식 능력을 가진 말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마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종마 역할을 하는데 몇천 유로만 받는다고 해도 5년 동안 말 주인에게 50만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경북 구미에서 우수 한우의 우열을 가리는 한우 경진 대회가 열렸다. 이날 출품된 소는 경북 도내에서 모두 127마리. 체격부터 건강 상태, 습성과 성품까지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이날 새끼를 낳은 암컷 중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소는 경북 상주 출신의 암소다. 이 소에 관심을 보이는 특별한 구매자가 나타났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한국 축산연구소에서 좋은 소를 살려고 왔는데 우수 한우를 구입해 혈통 보존을 위한 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구입된 전국의 우수한 한우가 모여있는 이곳은 축산연구소 한우 시험장이다. 이곳에서는 수입소에 비해 경쟁력 있는 한우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연구 중 하나가 바로 우수한 한우를 체세포 복제하는 것. 복제에 쓰이는 체세포는 주로 소의 귀에서 채취한다. 사람 귀걸이 하기 위해서 귀를 뚫는 원리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핀셋으로 잡아서 알코올에 소독 한번 하시고. 이렇게 채취된 체세포를 통해 축산연구소에서는 지난 8년간 50여 마리의 복제소를 탄생시켰다. 여기 보이시는 이 9849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는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육질이 4등인 소입니다. 육질이 4등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꽃등심이라는 걸 참 좋아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그렇게 꽃등심이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전국적으로 4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의 귀세포를 떼어가지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요것에 4마리의 체세포 복제소를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 아래로 처진 뿔 모양까지 체세포를 제공한 소와 꼭 닮은 복제소들. 그렇다면 복제 연구가 진행될 만큼 우리 한우는 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2005년) 에이펙 회의 당시 대통령 만찬이 열렸던 부산의 한 호텔. 만찬 당시 세계 정상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기는 모두 1등급 한우였다. 그중 백미로 꼽히는 부위가 바로 꽃등심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육류 부위는 꽃등심 부위입니다. 꽃등심에서도 그 마블링 상태가 그물망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그 육류를 최상급 육류라고 칭합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먹었을 때에 씹는 육즙의 육즙이 달고 맛있습니다. 육질이 우수한 고기는 어떤 모습일까? 최근 도입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살아있는 소의 육질을 측정해 보았다. 여기가 마지막 갈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측정하는 부위는 그 마지막 갈비하고 첫 번째 그 허리뼈 그 사이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는 육질이 아주 안 좋은 소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보면은, 그리고 이 등심 안에가 반사파들이 이렇게 하얗게 뭉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기 사이에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지 않으면 반사파들이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화면 전체적으로 반사파가 은은하게 퍼진 고급 육질의 한우. 하지만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의 초음파 영상에서는 곳곳에 하얀 선이 굵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체세포를 제공한 공여소와 이를 통해 태어난 복제소 4마리의 육질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공여소와 복제소는 외형은 물론 육질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의 체세포 복제 동물은 돌리라는 이름의 양이다. 돌리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돌리의 탄생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체세포 복제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6살 된 양의 젖샘에서 체세포를 하나 떼어낸 후에 이 체세포에서 핵만 남깁니다. 그럼 이 핵의 나이는 이 양의 나이와 같은 6살이겠죠? 그리고 다른 암컷 양의 난자를 하나 추출한 다음에 이번엔 핵만 제거합니다. 그 다음 이 체세포에서 떼어낸 핵을 난자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양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면 복제양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실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젖샘에서 떼어낸 이 체세포 핵의 나이는 6살. 하지만 이 난자는 채취한 지 채 며칠도 되지 않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 이 두 세포의 나이가 달랐기 때문에 결합을 해도 생명 탄생에 필수적인 세포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체세포의 나이와 이 난자의 나이를 같게 할 수 있을까요?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놀라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노팅엄에서 그 비밀을 찾아냈다. 돌리 탄생의 주역 키스 캠벨 박사. 돌리가 탄생하기까지 277번의 실패를 거듭한 복제 실험. 결국 캠벨 박사는 세포의 생체 나이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밝혀냈다. 그 비밀은 바로 세포를 굶기는 것. 세포의 영양 공급을 중단하면 세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바로 이때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해낸다. 그리고 이 체세포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한다. 그러면 난자는 활동이 중지된 체세포 핵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체세포 핵의 생체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그러면 난자와 체세포는 생체 시간이 일치하게 되고 생명의 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특정 체세포 하나가 놀랍게도 온전한 양 한 마리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된 것이다. 돌리의 탄생으로 세포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몸에서 특정 세포를 떼어낸 후 그것을 다른 종류의 세포로 바꾸는 기술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돌리의 복제 성공은 단지 생명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세포과학 전 영역에 큰 충격을 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96년 복제양 돌리에서 시작된 동물 복제의 역사. 이후 일본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쥐, 소, 염소 등 여러 복제 동물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의 복제도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애완동물 복제 회사가 생긴 것이다. 심지어 지난 2004년에는
복제 회사를 통해 자신의 애완 고양이를 복제한 사람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애완동물 복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미국인 잭 돌러 씨. 과거 IBM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그는 뉴욕시 외곽의 넓은 집에서 홀로 생활한다. 돌러 씨의 유일한 가족은 애완견 굿 다이버. 돌러 씨는 현재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다. 6차례의 대수술. 그의 몸 곳곳에는 선명한 수술 자국이 남아있다. 그러나 병든 몸보다 그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이다. I designed this for her. Very good room. Where is she now? Delaware. She's living with her daughter. She walked out on me and left me. I'm devastated. Now you know why I love dogs. They're better than people. 돌러 씨를 떠난 또 하나의 가족은 6년 전 사망한 애완견 허쉬.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애완견 허쉬의 뼛가루다. Hershey's ashes. It's all taped closed. I can't open it without destroying it. These are the ashes. Okay. When I die, dig hole and all ashes go in it. Yeah. She was my heart. I'm one of the crazy Americans who loves dogs. 그에게 허쉬는 특별하다. 몇 해 전 거리에서 갑작스런 저혈당 증세로 정신을 잃었던 돌러 씨. 그런 그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허쉬였다. The dog grabbed her with the mouth on her hem of her dress and pulled her out to me in the road. She went back and called an ambulance. Okay? The ambulance came and took me to the hospital. So that's what the dog did. I owe that dog. 새끼가 없었던 허쉬를 복제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생명공학 연구소에 문의했지만 모두 허사였다는 돌러 씨. This is your story.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연구진들에 의한 세계 최초의 개 복제 성공 기사. What is your feeling that you saw that news? What was your feeling at that time? Wonderful. Wonderful. If Korea would clone my dog, I would pay for it over in Korea. Is it possible to get my dog cloned? Hershey, cloned. I think it's a marvelous, wonderful thing that you do. I'll pay whatever I can to get it done. 타임지 선정 2005년 최고의 발명품 스너피. 오케이, 자, 가보세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개 복제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전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는 애완동물인 개 복제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복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이제는 완전히 성장해 체세포를 제공한 타이와 체격이 같아진 스너피. 스너피를 탄생시킨 서울대 연구진은 얼마 전 스너피의 짝이 될 3마리 암컷개의 복제도 성공했다. 앞으로 스너피와 3마리 암컷은 자연교배를 통해 복제 2세대인 새끼를 낳게 될 것이다.
다이 이리 와. 다이. 자, 앉아. 색깔이 서로 다른 목줄이 없다면 연구진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다는 스너피와 타이. 아 이쁘다. 자 이렇게 걸어봐. 다이. 다이.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스너피의 몸집이 타이에 비해 약간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잘 먹여서 그렇죠. 뭐 우리 오영권이 너무 잘 먹여가지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바로 꼬리의 모양. 스너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꼬리를 시료 샘플 채취한다고 약간 잘라서, 타이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데요. 스너피 같은 경우는 약간 너피는 이 정도 말리고 타이는 완전 이렇게 싹 말렸거든요. 그게 다 완전히. 그렇다면 타이와 스너피는 행동이나 습관에서도 차이가 있을까? 온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활달한 스너피. 왔다. 반면 타이는 대체로 행동 반경이 작고 조용한 편이다. 이런 차이는 말 그대로 성격 차이일까? 아니면 나이의 차이 때문일까?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꼭 닮은 습성을 보이기도 한다. 아니 자기네들 습성이에요. 네. 예, 벽을 타고 가요. 꼭 얘도 벽 타고 가려고 지금 안 가잖아요. 이런 행동은 다른 개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습성.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학습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유전자가 일치하기 때문인가?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순천대 복제고양이 연구실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특수유용동물 복제 사업의 일환으로 30여 마리의 복제 고양이를 연구하고 있다. 외모는 연구원들조차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은 복제 고양이들. 행동과 습성도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 수컷 복제 고양이들의 암컷에 대한 관심도를 실험해 보았다. 수컷의 본성이 그렇듯 복제 고양이들은 끊임없이 검은색 암컷 주위를 맴돌며 탐색했다. 그러나 잠시 후 복제 고양이 한 마리가 무리를 빠져나왔다. 지금 나머지 세 마리는 끊임없이 탐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저 클론 뒤로 예상되는 저 한 마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습성이 다른 복제 고양이로 최종 확인되었다. 클론 D가 맞습니다. 소리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진공청소기로 실험해봤다. 소리가 나자 반응을 보이는 체세포 공여 고양이와 두 마리의 복제 고양이. 그러나 나머지 두 마리는 시끄러운 청소기 소음에 반응이 없었다. 도리어 한 마리는 신기한 듯 청소기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복제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몇 마리 안 되지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은 똑같은 사육 환경, 똑같은 사람에 의한 관리, 그다음에 유전자가 똑같은 복제 개체일지라도 행동이라든가 이런 반응을 보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연구를 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세포를 공유한 동물과 복제동물의 신체적 특징이 일치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들 고양이 사이에서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다. 양쪽 눈의 색이 모두 푸른색인 복제 고양이들. 하지만 체세포 공여 고양이는 두 눈의 색깔이 달랐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It's the most famous pig ear in the world. 이른 새벽, 주택가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화재 진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은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진실은 이대로 화염 속에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화재가 진압된 현장.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3구의 시체가 뒤엉긴 채 발견됐다. 시체는 모두 검게 그을린 상태였다. 한순간에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주택 화재의 경우 3건 중 1건이 전기 합선이다. 감식반은 합선의 흔적부터 찾아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선에선 합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라면 전선은 녹아내린 상태여야 한다. 화재 현장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 깨진 창문 아래 유난히 검게 그을린 흔적. 또한 건조대 위에 걸린 검게 그을린 타담한 수건은 불완전 연소, 즉 인화 물질로 인한 화재임을 직감케 했다. 기름과 같은 인화성 물질의 경우 탄소에 비해 수소량이 적고 연소 시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므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의 연소의 경우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므로 상대적으로 발화 부위에는 어림이 많이 남게 됩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코와 입 부위에 매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화상 정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화상 정도는 이 정도는 경미한 정도고요. 화상의 직접적인 사인보다는 질식사 쪽으로 더 추정이 가능해요. 부검 결과 시체는 2도 정도의 화상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온몸을 뒤덮고 있는 검은 그을음. 바로 화재 당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일가족의 숨통을 막아버린 것이다. 부검했어도 기관지 안까지 깊게 이제 매침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서는 그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빈 농도가 약 한 70% 이상 아주 높은 수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기도에 그을음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산소 이동을 돕는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결합, 결과적으로 체내 산소의 이동이 중단되면서 질식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피해자들은 질식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순식간에 다량의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 인화물질은 무엇이었을까? 그 정체가 밝혀진다면 의문의 화재에 대한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성분 분석 결과 인화물질은 일반적으로 페인트에 희석시켜 사용하는 에나멜계 시너류로 밝혀졌다. 사건 다음 날 네, 형사. 너 어떻게 생각해? 화재 신고에서 진압까지 12분. 12분 안에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나? 글쎄요. 인화물질이 신나라고 했으니까 10여 분 만에 일가족 3명을 모두 질식시킨 문제의 인화물질. 과연 신어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 것일까? 아주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서 불꽃이 직접 닿지 않아도 폭발해서 진짜 뭐 수사팀은 신어에 의한 화재 시 어느 정도의 연기가 발생하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소량의 신어를 바닥에 붓고 그 위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문제는 연기였다. 20평 남짓한 공간은 5분도 안 돼 연기로 가득 찼다. 폐쇄된 공간이라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질식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피해자들은 현관 쪽에서 불길이 일자 반대편 욕실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했을 것이고 그 순간 연기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인화 물질에 의한 화재 사건. 수사팀은 방화의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화재 당시 집에 없었던 피해자 가족의 아버지. 화재가 있던 날 왜 집에 가셨죠? 술 먹고 화가 나서 아내하고 할 얘기가 있어 잠깐 들렸습니다. 자제분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죠? 아내와 별거 중에 있던 그는 사건 전날 밤 집을 찾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딸과 말다툼 끝에 곧바로 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상관이야? 아빠는 사업 가족이 중요한지도 모르지. 엄마랑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지. 가족과의 불화 그리고 방화의 흔적. 그가 의혹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숨진 딸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집사람 친구가 혹시 주변에 의심 가는 사람 있으십니까? 큰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가끔 협박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따님 남자친구군요? 네, 큰딸 남자친구.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목한 큰딸의 헤어진 남자친구. 과연 그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장은영 씨 아시죠? 장은영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사망한 큰딸과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라는 용의자. 그러나 큰딸의 휴대전화엔 사건 전날 밤까지 그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집에 화재가 좀 있었어요. 어제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5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일명 커버 운전사인 그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곳까지 수송해 주었고 4시 30분 마지막 대리운전 기사를 내려준 후 5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던 중 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됐다. 신호였다. 이건 뭐죠? 신납니다.
차에다 이런 걸 위험하게 싣고 다니시네요. 예, 기름값을 많이 아끼려고요. 신호를 많이 씁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시너와 기름을 혼합해 사용한다는 용의자. 수사팀은 트렁크 속의 시너와 구겨진 점퍼를 수거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시너 물질에 의한 화재 사건. 용의자의 차에서 발견된 시너는 결코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증거물이다. 시너의 종류는 구성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종류를 구분짓는 대표적인 성분은 벤젠과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이다. 그런데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너와 화재 현장에서 검출된 시너는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날 진짜 아무 일 없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은영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용의자는 시너가 같은 제품일 뿐이라며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수사팀은 진실을 밝힐 결정적 단서가 필요했다. 혹시 잠바에서 특이한 점 없었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열에 의한 변형이 일어났거든요. 열이라고요? 용의자의 점퍼에서 불에 의한 변형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검사 과정 중에 이런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점퍼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단서. 이거 유리잖아요. 유리 조각이다. 순간 수사관의 뇌리를 스치는 무엇. 바로 사건 현장에 깨진 창문이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내부의 압력에 의해 유리 조각들은 집 밖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리 조각은 집 안에 떨어져 있었다. 유리 조각 밑에 장판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점 역시 화재가 나기 전에 유리 조각이 미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깨진 창문과 점퍼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푸는 것이 관건. 한국요업기술원. 수사팀은 용의자의 점퍼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유리는 규소 외에 망간, 마그네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류마다 구성의 비율이 다르다. 눈으로 보기엔 비슷한 유리들도 X선 편광 분석기를 통해 보면 유리의 종류에 따라 성분비가 다르게 나타난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유리 조각과 점퍼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 분석 결과 그 둘의 혼합물 구성 비율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용의자도 더 이상은 발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재 현장의 것과 성분이 동일한 시너, 점퍼에서 발견된 열 변형 흔적, 그리고 가장 결정적 단서인 유리 조각. 진실의 증거들 앞에 범인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시련의 상처 끝에 살인을 결심한 범인.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다. 그러나 창문을 깬 뒤 점퍼에 구겨 넣었던 장갑 속에 결정적 단서가 남겨질 줄은 몰랐다. 잔인한 복수를 꿈꾸며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되풀이했던 영상. 그날 새벽 그는 실제로 실현시키고야만 것이다. 그리고 화염과 연기 속에
그의 사랑과 미래는 사라져갔다. 잘못된 사랑이 낳은 엄청난 사건은 무고한 생명들을 그렇게 죽음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었다. 화염과 함께 사라질 뻔한 살인의 증거. 그러나 시체에 남겨진 검은 흔적과 범인에게서 발견된 결정적 단서들은 끝내 진실을 밝혀주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방화는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화재 가운데 평균 10%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방화는 범행의 증거물까지 없앨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과학 수사의 진화가 계속되는 한 붉은 화염도 진실의 그 마지막 증거까지 삼켜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의 파라오 투탄카멘입니다. 인류 최초의 향수는 기원전 14세기에 만들어진 바로 이 투탄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치 않고 은은한 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데요. 고대에는 인간의 영혼을 지켜준다 믿어졌고 현대에는 패션의 완성이라 불리는 향수. 오늘은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네, 자 이리 들어오시죠. 향의 예술가라 불리는 조향사. 그들은 어느 정도로 향을 잘 구별할 수 있을까? 레몬 같은데 이거. 그것도 잘 안 나는데. 이건 오렌지. 껍질을 까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귤인가요? 자몽인 것 같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좀 잘 느끼는 편이죠. 경력 10년의 조향사 정석영 씨. 매일 새로운 향을 창조해내는 것이 그의 직업이다. 그는 생활용품이나 식품에 쓰이는 향료 개발 회사에 다니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정석영 씨는 제일 먼저 화장실로 향한다. 코를 가장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정석영 씨의 오랜 습관. 그는 이곳에서 소금물로 코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뇌의 향을 맡고 구별해야 하는 조향사에게 코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소금물 같은 걸 이용해서 코를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 거죠. 씻어내면은 코 속의 어떤 불순물도 좀 제거가 되고 한 3일에 한 번씩 정도 하면은 코도 나름대로 좀 상쾌한 느낌도 하면 들고 코를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조향사는 30-40명. 그중 7명이 근무하는 이곳에서 정석영 씨는 향개발팀 실장이다. 보통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아침마다 조향사들은 5개씩 새로운 향을 맡고 기억한다. 세상에 알려진 5,000여 종의 향을 구별하기 위한 특별 훈련이다. 그렇다면 조향사들이 가진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실험은 이제 후각 역지에서 후각을 판별하는 실험인데요. 우리는 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후각 검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일반인과 조향사와의 후각 차이를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놀랍게도 일반인들은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향까지 조향사는 완벽하게 맞췄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조향사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탁월한 이유는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많은 냄새에 접하고 또 그런 접한 거에 대한 반복된 노력을 계속하고 또 그런 것들이 뇌에 기억돼 있음으로써
어떤 냄새를 맡을 때 쉽게 그 냄새가 어떤 냄새라고 표현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조향사의 뛰어난 후각에 담긴 비밀은 발달된 후각신경이 아닌 사전에 뇌에 저장되어 있는 향에 대한 기억이다. 반복적으로 다양한 향을 맡아보던 훈련을 통해 일반인보다 뇌에 저장되어 있는 냄새 정보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향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산책은 반복된 후각 훈련으로 피로해진 코를 맑은 공기 속에서 쉴 수 있게 해준다. 여기 가을에 강원도 지역에서 채취한 쑥이에요. 그가 혼자 하루에 만들어내는 향은 평균 10여 가지. 최근엔 천연재료에서 향을 직접 추출해 새로운 향을 많이 만들고 있다. 좀 전에 어떤 증류로 해서 수증기를 집어넣어서 향 성분을 뽑아내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요 위에 보시면 노란색 층이 보이실 겁니다. 요 노란색 층은 향기 성분이 빠져나온 층이고요. 보통 이제 오일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유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연재료에서 향 성분만을 추출하면 조향사들이 직접 향을 맡아보면서 제품에 필요한 향을 찾아낸다. 사과향이네요. 좋은 향은 전적으로 조향사들의 코와 감각에 의존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석영 씨가 상품화시킨 향은 무려 400여 종. 조향사는 어떤 화학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예술적인 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예술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연구실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그의 전쟁 같은 후각 단련은 계속된다. 점심 식사 후 동료들이 먹은 메뉴를 정확하게 맞춰내는 훈련. 굉장히 비린내가 심하게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향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모든 냄새는 조향사가 공부해야 할 대상이다. 청국장 같은 것도 드신 것 같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보통 타면은 여성분들이 가끔 타시거든요. 그럼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무슨 화장품 얼마짜리 쓰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향은 어떤 향을 쓴 것 같구나, 그런 별로 본인 생긴 거랑 안 어울리는 향을 쓴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가끔 가까이 가서 맡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는 그의 능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냄새를 맡을 때 정석영 씨의 뇌가 일반인의 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냄새를 맡는 동안 뇌의 기능을 촬영해 본 결과 일반인과 조향사의 뇌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냄새를 맡을 때 별 변화가 없는 일반인의 뇌와 달리 조향사의 뇌는 후각과 관련된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결국 향을 구별할 수 있는 뇌의 기능 자체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운동만 해도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 특정 뇌 부위가 발달되거든요. 그렇듯이 이 조향사 일을 계속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어떤 냄새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뇌의 영역만 이렇게 그 특정 부위가 이렇게 잘 발달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향사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냄새를 뇌가 기억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향을 맡으면서 계속 연상을 해야 된다. 이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게 들어있겠구나, 이런 게 들어있겠구나. 실제로 확인해보고 1%의 그 천재성과 99%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듯이 이거는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나타난 조향사의 뇌 기능. 결국 끊임없는 훈련만이 최고의 조향사를 만들어내는 비밀인 것이다.
얼마 전 과학기술부에서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고양이 100마리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애완동물 대량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 한 마리에서 많게는 5마리 정도의 동물 복제를 하는 실험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100마리나 되는 동물 복제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애완동물에 대한 복제가 상용화되고 있고 또 식용으로 쓰일 동물 복제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한편으론 이 생명과 과학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년에도 저희 과학 카페와 함께 이 과학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